안녕하세요. 축구의 깊이, 문화의 넓음, 그 색다른 이름을 지향하는 축구 싱크탱크 후에고 FC 클럽하우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안방 불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인사드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굳이 소개를 안 드려도 되는 네, 뭐 한국 축구계 레전드 해설위원, 그 다음에 한국 축구 커뮤니티의 산실을 만드신 아버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커라인에는 저의 오늘을 있게 해준 웹사이트고요. 제가 네. 아직까지도 뭐 깊은 관계가 있고 네. 하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커라인의 창조자는 아니에요. 제가 창조한 친구들은 또 따로 있고 네. 역시 요즘도 이제 참 어려운 사정 속에서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우리 저 박성원 씨에게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사커라인 초창기 멤버로 들어와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글을 쓰고 필진 관리를 또 제가 하고 이제 네. 하면서 사커라인이 처음에 이제 커 나갔던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간에 제가 뭐 싸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뭐 부끄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싸버지라고 나를 부르지 마라 뭐 이제 근데 그거는 오해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모못의 아버지, 예를 들어 과학의 아버지는 뉴턴 아닙니까? 네.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고, 이제 그런 모못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저를 너무 과대 칭송하지 말라. 제가 그런 뜻으로 이광용 아나운서한테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사커라인이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커라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아주 고마운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일단 저희가 위원님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해설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간만에 진짜 뭔가 중계 업무들이 쏟아져 오는 시점이시니까 지금 어떤 리그들 중계하시게 되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코로나 사태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사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현재는 또 우리 KBS가 분데스리가를 또 사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KBS 지상파 또 KBS N스포츠를 통해서 분데스리가 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스포티비를 제가 또 출연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라리가 중계하고 계시죠. 네, 그 라리가는 또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챔피언스리그도 이제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KBS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출연을 해야 돼요. 네. 출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KBS 나가죠. 또 EBS에서 하는 거 있죠. 팟캐스트, TBS에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저 장지현 씨 얼마 전에 뭐 여기 나왔었죠. 네. 장지현이랑 또 저 원투펀치. 원투펀치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거 네, 있죠. 그게 이제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뭐 일주일에 또 뭐 하루 이틀, 오늘만 해도 지금 여기 지금 당신 오고 내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이제 또 끼어들면 변칙적인 스케줄. 거의 뭐 일주일에 요즘 방송이 한 10개 이상.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지금. 그 업무는 어떠세요? 대한축구협회 그 전력강화위원. 대한축구협회가 올 시즌 또 여러 가지 아까 경제적 피해, 코로나로 인한 그거 네. 말씀드렸는데, 대한축구협회도 사실 올 시즌에는 피해가 컸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 관중 수익이라든가 저 A매치 평가전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중계권료, 뭐 스폰서비 이런 게 또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일단 올해는 다음 10월에는 이제 경기를 하지만 여태까지는 없었고, 게다가 이미 또 스폰서를 받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지금 계속 못 보여드린 기간이 기니까, 또 기존 스폰서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또 사과해야 될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제가 전력강화위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력강화위원 어떤 모임이나 뭐 리포트 작성이나 이런 걸
올해는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 A 매치도 없으니까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시안컵이 됐든 아니면 뭐 올림픽 뭐 이런 관련이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네.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도 이제 상대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과별로 또 하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전략소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은 예를 들어 저희 위원들이 이제 몇 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 너는 투르크메니스탄 분석, 나는 뭐 북한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질 않았죠, 사실 올해는. 그럼 KFA에서 하시는 거는 사실 큰 부담은 없으시고 지금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거의 멀티플레이어 그 이상의 역할을. 그러니까 저 일주일에 방송 한 10개 해봐. 얼마나 힘들지. 그러면 근데 뭐- 이제 그 방송들을 또 이제 그 준비를 조금 덜 해도 되는 방송도 있지만 네. 대다수는 또 사전 준비를 또 다 해야 되는 방송 아닙니까? 네. 중계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뭐 요즘은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상황이에요. 본의 아니게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계신 위원님이시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운 면도 있죠. 사실 저희도 좀 많이 타격을 본 게 이제 뭐 포르투갈 쪽이나 뭐 네덜란드 쪽이나 그런 해외 축구 교육기관들 초청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려고 3월, 5월, 7월, 12월에 일정이 다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이제 한국이 좀 되게 많이 생긴다고 외국 애들이 오히려 거절했었는데 그 외국 애들이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기분 나빠요. 외국 친구들이 어. 외국 분들이 외국 분들이 그 방송을 역시. 좀 제대로 해야지. 그 일단 저 복장 상태, 두발 상태 다 불량이야 지금. 지금 뭐 비틀즈 시대입니까 지금? 위원님 스타일 아니신데 아니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김주성 선수를 좋아해서 네. 매우 좋아했어요. 제가 김주성 선수를 좋아해서 젊었을 때 내가 당신 정도 머리 길이였던 적이 있어요. 오늘 대학생 때. 저 사실 위원님 출연하셔서 제가 오늘 머리 풀고 진행한 거거든요. 위원님 김주성 선수에 대한 애정 예전부터 방송에서 많이 표현하셨으니까. 제가 김주성 선수 정말 그 떠오르는 해라고 불릴 때부터 80년대 때부터 제가 응원을 많이 했었죠. 대학생 때부터 김주성 선수. 사실 그리고 이렇게 위원님 모신 거는 사실 위원님이 워낙 많은 방송에 출연하셔서 하신 얘기는 결국 거의 축구 얘기잖아요. 대부분 네. 뭐 역사전을 그날 같은 때 나올 때 그것도 축구 얘기구나 따지고 보면. 역사전을 그날은 또 언제 출연하셨나요? 최근에요. 최근에요. 그래서 이번 방송의 컨셉은 저희가 축구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축구팀을 만들어서 젊은 지도자들이나 젊은 행정가들이 뭐 좀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리도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그런 그 축구팀을 만든다고요? 네. 그 망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뭐 큰 돈을 들여서 뭐 프로팀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인큐베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장 의원님이 추천하신 거는 인큐베이터 말이 너무 어렵다.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가라 하셔서 그럼 한국의 무리뉴를 만들자 어떤가요? 그랬더니 좋은 것 같다. 그 장지현 씨가 그렇게 추천했어요. 네네네. 한국의 무리뉴. 네. 그 표로는 괜찮네요. 괜찮나요? 네, 표로는 괜찮은데 그 깊이 들어가면 장지현 씨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듣는 게 좋아요. 제가 장지현 씨가 한다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네. 예전에 그 본전도 못 건진 적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그날 장 의원님께서 미디어 사업에 대한 역사를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장지현 씨가 사실은 또 연예 방송 이런 거 전공하고 네. 또 그런 업종에 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실제로 그 장본인이 성공을 거두기는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지현이의 말에 너무 그렇게 경도되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네. 제가 그거 경고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게 이번 방송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뭐 전력 강화 위원이라는 이런 타이틀도 있으시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간 여러 팀들을 중계해 오셨잖아요. 중계해 오시면서 이 팀의 스타일이나 구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셨던 팀이 있으신지. 뭐 한 팀 얘기하자면
약간 예상 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에이바르. 에이바르. 네. 그 에이바르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에이바르가 이제 승격돼서 라리가 뛰기 전까지는 네네. 지금 승격되고 몇 년 됐죠? 한 4, 5년 됐나요? 뭐 그쯤 네, 됐죠. 네. 저 그런 건 나도 정확치가 않아. 그런데 에이바르가 처음에 승격돼서 이제 라리가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이바르는 구장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 당시는 한 5천 명도 못 들어가는 구장이었는데 네.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예전에 우리 저 프로야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은 경기장 표 사고 안 들어가도 사실은 저 집에 살면은 매일같이 프로야구 보겠네 뭐 거의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쵸, 아파트가 있죠. 근데 에이바르 구장이 사실은 주변 건물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형태이고 워낙에 구장이 작아서 뭐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작은 도시여서 그렇지만 진짜 라리가에서 최소 규모의 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지방에 가도 이른바 이제 공설운동장 네. 이런 운동장들이 요즘은 막 2만 3만 들어가는 공설운동장들이 많거든요. 한국에도. 그런데 라리가를 하는데 5천 명이 안 되는 그런 관중석은 매우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 팀이 그런데 라리가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뭐 1년 하고 다시 내려가겠지. 그런데 웬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에는 약간 살짝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까지 보면은 그래도 한 중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요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잘 버텨왔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후에고 FC 지금 한대니까 네. 에이바르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관중석도 꽤 증축을 해서 네. 지금은 한 8천 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리가에서 이제는 최소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전체적인 클럽의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사세가 확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뭐 이누이 다카시 같은 선수 데려가서 아시아 마케팅도 상당히 잘했고 그 에이바르가 한 걸 보면 에이바르가 자랑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우리 에이바르 팬 그룹들이 있다. 네네. 그거를 또 에이바르가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라리가 올라왔을 때만 해도 그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클럽이 경기력적으로도 아주 괜찮아서 오래도록 살아남고 마케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에이바르가 라리가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팀들이 많지만 에이바르는 정말 최대한 부채 없이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그래서 에이바르의 저는 그 회장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아마이야 고로스티사 회장이라고 그 여성 회장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장소에서 리더십에 관한 어떤 강연에 제가 소재로 삼았을 정도로 여성 회장이 그 작은 구단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좋은 행보를 여러 해째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직접 그 에이바르 다큐도 있어요. 그게 최근에 저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토트넘 다큐가 있었던 것처럼 에이바르도 이제 그러한 유형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다큐가 나왔던 게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아마이야 고로스티사 회장을 이제 방송사가 이제 계속 몇 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 작은 클럽을 운영해 가는가. 그래서 저는 후에고 FC를 하게 되면 큰 클럽 뭐 조세 무리뉴 뭐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스페인의 에이바르가 어떻게 보면 그 일부 리그에서 뛰는 클럽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롤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라리가 한국 주재원이신 서상원님이 나오셔서 에이바르와 비아레알을 되게 성공적인 모델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랬어요? 서상원이가? 네네. 그리고 에이바르를 이제 저도 가봤거든요. 2018년 12월에 가서 그 회장 밑에 있던 파트리시아라는 CEO를 한번 만났었어요. 그 에이바르가 이제 회장이 또 여성분이다 보니까 직원 중에 여성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데 요게 이제 좀 바람직한 게 뭐냐면 그 제가 알기로는 에이바르 같은 경우는 뭐 남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능력적으로 이제 네, 직원들을 맞습니다.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쿼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뭐 여성 숫자를 늘렸다기보다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 아마이아 고로스티사라는 여성 회장이 그게 빌바오 지역이잖아요. 바스크 바스크. 지방인데 그 바스크 지방에 그 에이바르를 맡기 전에 네. 원래 이제 사업가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에이바르를 맡기 전에 이미 바스크 지방 최우수 경영인으로 상을 받았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구단들 유명한 여성 구단주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수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구단주였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딸도 뭐 구단주가 된다든가 네.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유럽 축구에 더 많았거든요. 네. 혹은 뭐 남편이 뭐 구단주니까 이제 아내가 또 구단주가 된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 고로스티사 회장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 구단을 맡기 이전부터 이미 그 지역에서는 명망 있는, 존경받는 경영인이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영에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여성이 맡았기 때문에 오늘날 에이바르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까지는 모르겠는데 에이바르가 1부 리그 승격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네. 팀들은 빚이 많은데 이 팀은 빚 안 져가면서 경영을 하니까. 이게 인구 1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많이 안 돼요? 네. 가봤다니까 뭐 네. 정확하겠죠? 한 8천? 네. 뭐 그쯤 된다고 도시 들었거든요. 인구가 8천? 네네네. 그런 정보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상원 씨가 작년에 분명히 지난번에 1만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라리가 대한민국 주재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네네. 그 주재놈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주재원이 한 말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결국 활발하게 글로벌 정책을 했기 때문인데, 방금 댓글에 이제 무토 요시노리 선수 임대 갔다고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이누이 선수가 에이바르에서 되게 활약을 하면서 관련된 스폰서 히코키라는 아마 중공업 관련 기계 스폰서를 받았다고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를 잘 데려오는. 그리고 이제 이노이 선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에이바르에서 아주 절정으로 올랐을 때의 월드컵에서도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누이 같은 선수는 에이바르에서 있을 때는 잘했는데, 그래서 에이바르에서 잘하니까 이제 베티스가 데려갔었죠. 네, 티켓 세티엔 두 번째 시즌 더 큰 클럽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또 별로였고, 네. 그 다음에도 또 좀 별로였고, 그래서 에이바르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에이바르에 특화돼서 잘했던 이누이 선수죠. 딴 데 가서는 좀 별로였어요. 그때 저희가 레알 베티스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키케 세티엔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누이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냥 이누이 선수 현재 상태가 어떠냐, 그냥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궁금하다 그랬더니, 월드컵 다녀온 이후에 그냥 약간 멘탈이 약간 번아웃되는 느낌이 있다,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월드컵에서 잘해서 그런 건가요, 혹시? 뭐 16강 달성하고 8강 갈 수 있었는데 그건 벨기에전. 그것 때문에 번아웃. 그거는. 근데 확실히 월드컵 이후에 약간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한테는. 세티엔 감독이 또 틀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뭐 바르셀로나 보면 뭐 지금 틀린 걸 수도 있죠. 대밍님, 대밍님? 저분은 그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라이브 채팅에도 저런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럼 같은 분일 수도 같은 있습니다. 분이신 것 같은 느낌인데. 보통은 아이디 같이 쓰니까. 대밍님이 지금 세티엔 그 이름만은 듣고 싶지 않다. 네. 그러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총체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뭐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온 거겠지만, 세티엔을 탓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많고. 세티엔 감독을 탓하기 이전에 일단 바르토메우 회장을 탓하는 게 옳죠. 네, 그거는 네. 세티엔 감독을 데려온 것도 사실 회장이고, 하니까 세티엔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좀 완전히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팀에 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너무 좀 고속으로 올라온 거죠. 세티엔 감독이 물론 베티스에서는 성공적인 한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또 근데 끝까지 성공적이지도 않았잖아요. 두 번째 시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뭐 크루이피즘을 구현하는 스타일의 감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당시에만도 벌써 이제 위기의 조짐이 매우 심했던 네. 바르셀로나에 딱 온 거 자체가 사실은 세티엔 감독에게도 좀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세티엔 감독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은. 예, 바르셀로나의 어떤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세티엔이 물론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뭐 엄청나게 뭐 세티엔 때문에 뭐 팀이 나락으로 갔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세티에 잘 아시는 저 다음 회차에 나오는 코치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저는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그분이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세티엔이 저희 보자마자 너네 뭐 베티스의 축구가 어떤 방식인지 이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코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모델이다 얘기를 했더니 약간 되게 인자한 할아버지 표정으로 클라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글라로가 뭡니까? 실례지만. 맞다. 아, 네. 예스예요? 클리어 아, 클리어. 그런 느낌인 거죠. 네. 클리어. 그래가지고 저희는 되게 응원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눈물이 세티엔을 대화도 했으니까. 네네 그렇죠. 좋게 또 대해줘서. 그래서 저 우리나라 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네. 되도록 많은 유권자들하고 저 정치인들이 악수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박수영 씨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한번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 피부를 부딪히면 네네. 나 저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막 무조건 찍어주려고 그러고 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려고 그러고 그 원리를 정치인들도 활용한다니까. 진짜 웃긴 게 베티스의 라이벌 구단이 세비야잖아요. 세비야는 카파로스 당시 단장이 또 만나주셨거든요. 세비야도 응원하고. 그 오늘 새벽에 세비야가 져서 어떻게 해? 참. 하비가 어떻게 또 떠나기 직전에. 아니 해주네요. 그거 저 디에고 카를로스가 안 줘도 될 코너킥 줘가지고 거기서 조짐이 안 좋았죠 사실은. 근데 요거는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23연승 했나요 이제? 계속 정확하게 모르는데 23연승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세비야가 최근 한 진짜 몇 개월 동안 바이에른 뮌헨을 네. 가장 괴롭힌 팀에는 틀림없어요. 사실은 그 유세프 엔 네시리가 끝낼 수 있는 찬스도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이제 세비야가 트로피를 못 들었지만 어쨌든 세비야는 굉장히 잘 싸웠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그렇지 않아도 여쭤볼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냥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뭐 풋볼 디렉터, 스포츠 디렉터, 테크니컬 디렉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요즘에 또 팬들이 단순히 선수나 이런 경기 스타일 전술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프론트에 누가 있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누구고 뭐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비야에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럽 축구에 있어서 요즘 디렉터들이 잘 나가고 디렉터에 관한 기사도 이제 많이 나오고 디렉터에 관한 뭐 예를 들어 유럽의 평론가들 컬럼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디렉터들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이제 유럽 축구 리그 중계 처음 시작하는 그 정도 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유명한 선수가 디렉터로 앉아 있으면 예를 들어 미야토비치, 부트라겐이요, 레전드들이 발다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그래 옛날 영웅들이니까 디렉터 할 만하지 그 정도 관심이었지 디렉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어떤 기사나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디렉터가 중요한 직위라는 어떤 인식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디렉터를 오늘날 이렇게 구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시킨 원조 오리진은 세비야의 라몬 몬치 디렉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유명한 빌리빈이 있잖아요. 전설적인 영화와 뭐 서적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근데 유럽 축구의 빌리빈은 제가 봤을 때는 라몬 몬치가 아니냐. 세비야가 그러니까 몬치 디렉터가 처음 임명될 당시에 세비야가 2부 리그 클럽이었거든요. 세군다. 그게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오는 그때쯤인데 디렉터로 임명될 시즌에 몬치가 임명될 시즌에 세비야는 그때는 라리가 클럽이 아니라 세군다 클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군다 클럽이 임명한 전 선수 정도여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겠어요, 몬치에게? 몬치 씨가 이제 세비야에서 백업 골키퍼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 골키퍼도 스타급이 아니라 이제
주전이 부상당했을 때 나가거나 혹은 예를 들어 좀 주전이 장기적으로 빠졌을 때 요럴 때는 이제 한 시즌 정도 뭐 주전으로 뛰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긴 세월을 이제 백업으로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세군다 팀에 디렉터 처음에 취임했을 때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아무도 몰랐지. 저게 뭔가 뭐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날 몬치는 유럽 축구 디렉터의 아버지. 디버지. 요런 거는 진짜 그 아버지를 붙여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는 아버지를 붙이시면은 제가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몬치 씨 같은 경우는 디버지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6개나 갖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슈퍼컵은 좀 한 번밖에 못 먹었지만 세비야가 몬치 휘하에서 들어올린 트로피가 뭐 코파델레이 등등 다 포함하면은 줄잡아 한 10개 언저리는 될 거예요. 10개 근방인데 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비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몬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버지 알렉스 퍼거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세비야의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이제 몬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돈 버는 걸로만 따지면 릴의 루이스 캠포스 디렉터가 돈으로 따지면 아마 랭킹 1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수 키워내거나 발굴하거나 혹은 아주 저렴한 저가에 영입해서 나중에는 이거 뭐 수백억 수천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로는 아마 릴의 루이스 캠포스가 저는 랭킹 1위라고 생각해요. 그런 집계가 돼 있는 뭐 칼럼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디렉터 비즈니스 수익률 순위 뭐 이런 거를 아마 하면은 저는 루이스 캠포스가 1위일 것 같은데 루이스 캠포스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전에 이제 몬치라는 그런 롤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캠포스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세비야가 유로파 3연패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스페인 쪽 기사가 생각나는데 예전에 이제 먼저 유로파를 지배했을 때는 몬치가 나는 포르투갈 네트워크랑 브라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핵심적인 선수들을 수급해 왔는데 이제 이 루트가 너무나도 보편화돼 있어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는 리그왕 쪽을 이제 개편하려고 그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스카우터들이랑 매일같이 회의하고 내 핸드폰 3개가 있고 그렇게 리스트업을 하게 된 결과 지금의 이 결과가 있는 거다. 저도 이제 그 몬치의 세비야 스카우팅 팀이 있는데 그 스카우팅 팀의 어떤 1년 작업 같은 거를 저도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공부를 하신 이유는 혹시 어떻게? 공부를 하신 이유는 그것도 제가 강연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부업으로 강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 강연 같은 것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하는데 그 예를 들어 8월부터 뭐 예를 들어 10월까지는 어떤 작업을 하고 10월부터 뭐 12월까지는 어떤 작업을 하고 그게 월별로 매년 그게 돌아가는 그 작업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한 300명을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감독과 이제 상의를 해서 감독이 이러한 포지션에 우리가 선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그 포지션들을 중심으로 한 50명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구단 수뇌부와 얘기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 팀의 재정 형편상 영입할 수 있는 선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그걸 해서 결국은 이 리스트를 이제 한 10여 명 정도로 또 줄이고, 그래서 다른 구단과 그 다음에는 또 협상을 해서 이게 정말로 될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인가, 여기서 또 실제로 이제 더 줄여가고, 이 작업을 제가 알기로는 세비야 그 몬치의 스카우팅 팀은 그 팀만 수십 명 될 거예요. 그 팀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 구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흉내낼 수 없는 스카우트 팀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팀이 매년 그렇게 돌아가는 그 사이클들이 있어요. 몇 월까지는 어떻게 리스트,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좁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또 좁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되면 실제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선수들과의 또 이제 계약 작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로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일단 우리는 그 정도 구단들이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인력도 뭐 보통 인력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까 저 그 질문에 성남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대답할게.